저는 여기서 부동산과 비트코인의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피아트 스탠다드 시스템 위에서 가장 거대하게 부풀려진 자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은 정확히 그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또 한 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름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하지만 그 내용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핵심 지역에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심지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동시에 적용하는 이른바 3중 규제에 덫을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집을 사면 이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출은요, LTV, DSR을 막론하고 수요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수준으로 조였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아니, 집값이 너무 올라서 문제라고 아예 사지도 못하게 막는 게 말이 되나? 대출이 막히면 현금 부자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특히 전세 대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급격히 가속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더 이상 전세를 구할 수 없어 비싼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못 사게 하고 임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월세 부담이 커지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에 최근 국토부 이상경 차관의 발언은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유튜브 부익남 채널에 나가 앞으로 집값이 하락할 때니 월세로 살면서 돈 모으고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지금 엄청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차관 본인은 2017년 8월 경기 성남시 아파트를 6억 원에 매입한 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11억 원에 매도하여 5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뒀으며 지난해 7월에는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를 33억 원에 사들인 뒤 이번 정권이 극도로 혐오하는 갭 투자를 위해 14억여 원의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부담해야 할 잔금이 18억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무슨 자선사학과도 아니고 이제 자기 마음속에 가격을 설정하고 있는데, 서민들은 당장 감당할 수 없는 월세와 이자 부담에 무너지고 있는데 정책을 설계한 고위공직자는 기다리라는 말로 이 모든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이것이 지금 2025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정책 리스크가 나의 사유재산을 통제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되는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여러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 이 문제의 본질이 강력한 규제 정책이나 고위 공직자의 발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산이라고 믿었던 것 그 자체에도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부동산 가격에는 건물과 토지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정부가 허가한 규칙의 묶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이 가진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입지, 학군, 브랜드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이것들이 그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적인 가치가 지금 시장에서 순수하게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진짜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출 규제, 세금 제도, 거래 허가 여부, 개발 계획 등 각종 정부의 정책과 규제입니다. 이 규칙들이 여러분 자산의 본질적 가치 위에 강력한 필터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필터가 시장을 왜곡시키고 자산이 그 자체로 순수하게 평가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화된 자산의 본질입니다. 부동산은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과 행정명령이라는 규칙에 의해 현금 흐름과 유동성이 완벽하게 통제되는 자산입니다. 우리는 실물이 있으니 안전하다는 말을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실물은 정부의 허가 없이는 팔 수도 없고 세금과 규제 때문에 그 본질적 가치를 순수하게 평가받지도 못하며 재난과 전쟁이 났을 때 들고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검열이라고 느끼는 이 통제, 이 불합리함은 사실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태생적으로 가진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컵 안의 벼룩 비유를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부동산이라는 컵이 세상의 한계라고 스스로 규정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자산시장이 그랬습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배운 유일한 성공 공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컵 안에서만 생각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이 한계를 제거해줬음에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심판 역할을 하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선수로도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해 충돌의 문제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이해 당사자인 정치인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 역시 시장의 플레이어이면서 동시에 정책 입안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불과 몇 년 전 LH 사태가 터졌을 때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으로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정부는 공직자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이찬진 금감원장이 서울 내 다수의 주택과 상가를 보유했다는 논란이 일자 결국 여론에 밀려 처분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더 노골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2020년 임차인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법안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본인 소유 아파트의 임대료를 법 통과 직전에 대폭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규칙이 시장에 적용되기 전에 먼저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자산은 국가 시스템 안에 완벽하게 등록되어 있고 언제나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치적, 사회적 압력에 의해 처분을 강요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사익에 의해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자산을 묶어두고 임대주택 공급을 거론하는 것은 소름 돋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패한 사례, 규제 리스크로 자산이 묶여버린 사례는 애써 망각하고 과거의 성공 공식만 붙들고 있었던 생존자 편향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실물은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가용성 휴리스틱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안전은 가시성이 아니라 소유권의 안정성과 유동성 그리고 이동성에서 나옵니다. 부동산은 이 모든 것에서 취약합니다. 정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 유동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의 중심에는 정책 입안자들의 이해 충돌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치화된 자산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정부가 마음대로 규칙을 바꿀 수 없는 자산, 정치인의 브리핑이 아니라 수학과 코드로 그 가치가 증명되는 자산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부동산과 비트코인의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피아트 스탠다드 시스템 위에서 가장 거대하게 부풀려진 자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은 정확히 그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은 허가가 필요하지만 비트코인은 비허가입니다. 여러분은 집을 사거나 팔 때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전송하는 데는 그 어떤 중앙기관의 허가도 필요 없습니다. 둘째, 부동산은 검열이 가능하지만 비트코인은 검열 저항성을 갖습니다. 국가는 여러분의 부동산을 동결하거나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수만 개의 노드에 분산 저장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그 누구도 검열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개인의 금융 주권을 실현합니다. 셋째, 부동산은 정치적 공급이 가능하지만 비트코인은 수학적 희소성을 갖습니다. 정부는 신도시를 짓거나 재개발을 허가하며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그 총량이 수학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정치인도 중앙은행도 이 공급량을 늘릴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허가와 규칙 체제 안의 저축입니다. 비트코인은 비허가와 검열 저항 네트워크 위의 저축입니다. 10.15 대책과 국토부 차관의 발언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깨닫게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낡은 신화를 버리고 진짜 좋은 돈이 무엇인지 고민할 기회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혹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비트코인은 트럼프 말 한마디에 연준 의장 연설 한마디에 가격이 하루에도 수십 %씩 출렁이던데요. 이게 무슨 안전자산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바로 여기서 부동산 맥시멀리스트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의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 밤잠을 설치고 나의 자산이 내일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일까? 나 다음 주 잔금인데 또 정책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마음 졸이는 부동산 맥시들과 달리 비트 맥시들은 그런 가격 폭락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가격의 변동성과 프로토콜의 불변성을 완벽하게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가격이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10-15 대책 한 방에 거래 금지, 대출 불가라는 자산의 근본 규칙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정치인의 입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시스템은 다릅니다. 비트코인 시스템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정치인도, 그 어떤 중앙은행도 마음대로 규칙을 바꿀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비난해도, 연준 의장이 금리를 올려도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 2100만 개라는 규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지갑을 동결시키거나 허가 없이 거래를 검열할 수 없다는 규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안전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규칙의 불변성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2025년 이후 새로운 생존 로드맵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10-15 부동산 대책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에서 시작해 자산의 본질까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정치화된 자산으로 저축할수록 우리는 그 정치 리스크까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번 돈, 여러분이 잠을 줄여가며 일한 그 시간과 에너지는 인플레이션과 정치인의 변덕으로 사라져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구도 검열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임의로 찍어낼 수 없는 절대적 희소성 위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토시를 모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정치인의 입이 아니라 불변하는 코드 위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비트코인 영상 들고 올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